이번 시간은 신국명강 현대 15쪽입니다. 저는 양철식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찾을 때 제 이름을 치시면 하단에 이미지에 제 얼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서 들으셔도 돼요. 자, 윤동주의 참회록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윤동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볼까요? 중요한 인물이죠. 우리 시가문화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28세, 29세 때 사망합니다. 그죠? 마루타죠. 사망합니다. 일본 애들이 참 몹쓸 짓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윤동주는 아시다시피 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저항시인이죠. 그래서 저항시인이다. 이 말을 토대로 일단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였다는 점 다 아실 겁니다. 이 윤동주는 제가 작가론부터 먼저 강의하는 겁니다. 중요한 인물이라서요. 그리고 저항시인의 또 다른 인물 중 이육사가 있는데 이 이육사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 두 인물에 대한 문제 출제가 특히 제철고등학교나 이런 학교에서는 상당히 다빈출됩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잠깐만 윤동주 얘기합시다. 윤동주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윤동주는 대개 시에서는 자아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가 두 명이죠. 나가 있고 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나는 만약에 현실적 자아라고 볼 수 있어요. 현실적 자아. 근데 얘는 뭐예요? 이상적인 자아예요. 자, 이 사람 삶이 그렇잖아요. 문학을 공부하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나라의 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항하고 싶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는 이름까지 개명해 가면서 일본 유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과 현실의 자기 모습이 너무 괴리해 있는 거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분열되죠.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뭔가 성찰과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 성찰과 반성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아 합일에 도달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극복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예?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 인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런 성찰과 반성이 시작의 원동력이 되는데 이게 바로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부끄러운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부끄러운지 아는 사람, 무엇이 부끄러운지조차 모르는 사람 전혀 다르지요. 이 인물은 자신의 상황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성찰함으로써 적극적인 극복의지, 광복의지, 독립의지를 지녔던 인물입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좀 기억해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도 막 새네요 이제. 자, 가봅시다. 이제 작품을 읽어가면서 가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보시다시피 참회록이에요. 이 사람의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 제목입니다. 참회한다는 것은요, 자기 생활을 반성한다는 얘기죠. 그런 기록입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자, 다시 가봅시다.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욕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죠? 이게 중심 내용이에요. 자, 이제 차근차근 따져볼게요. 거울은 뭐 하는 거냐면 자기를 들여다보는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찰의 매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성찰의 매개체다. 그죠? 성찰의 매개체다. 자, 이 성찰의 매개체다. 자, 좀 볼을 굵게 쓸게요. 자,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그런 매개체란 말이에요. 성찰을 통해서 자기 결과를 욕되다는 거죠. 근데 왜 욕되다 생각하면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역사적인 어떤 성찰을 한 거죠. 왕조의 유물 어디서 연결되냐면 내 삶을 쭉 돌아보면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의 우리 민족은 나라를 빼앗긴 민족은 적어도 아니잖아요. 근데 난 지금 뭐요? 나라 뺏긴 식민지의 국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상 욕된 삶을 살고 있다고 본 겁니다. 정확히 앞에 갈게요. 거울인데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녹이 끼었다는 자체가 거울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 그 외부적인 요인이 침투한 상태. 녹이 낀 구리 거울은 뭐야? 민족의 어떤 현실을 얘기합니다. 민족의 현실. 민족의 현실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녹이 끼어 있는 거예요. 부정된 거죠. 그러니까 민족 혼이 흐려진 상태죠. 그러니까 거울이 흐려졌듯이 민족의 혼이
흐려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에 내 얼굴은 뭡니까? 자아의 모습이에요. 거울 속에 있는 자아의 모습이죠. 부끄러운 자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제가 망국의 욕된 자라는 어떤 제목이 보이다시피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국권 상실, 그 속에 살아가는 뭡니까? 자아의 모습. 국권 상실 속에서 살아가는 자아의 모습을 보면서 욕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참회를 한 줄에 줄이자. 자, 왜요? 길게 너절너절하게 말할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무기력한, 그러니까 부끄러운 삶이라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중언부언이죠. 똑같은 말 되풀이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만 24년 1개월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게 어디에 대한 참회란 얘기입니까? 과거의 삶이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 전체, 지나온 삶 전부를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의 어떤 시 쓴 연도로 본다면 평생을, 자기 살아온 평생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도대체 뭐하러 살아왔던가 의문형을 쓰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무엇에 기뻐하며 살아왔는지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대한 참회죠. 지나온 삶에 대한 현재적 참회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보면서 참 뭘 생각하면서 뭘 즐거워하면서 살아왔느냐. 내일이나 모레 그 어느 즐거운 날은 당연히 뭐 조국의 광복이겠죠. 광복된 날에 나는 그러니까 미래죠. 미래의 어느 날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자, 이거 볼까요? 이거는 현재적 삶에서 과거의 삶을 비판한 거 또는 성찰했다면 이건 뭐예요?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 가서 현재의 나를 본다면 이런 얘기죠. 그때는 언제겠습니까? 바로 지금이죠. 근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참회록이 사실 부끄러운 고백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자, 무기력한 참회였기 때문이죠. 무기력한 참회에 불과한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러한 참회가 아니라 나 도대체 뭐 하며 살았지? 이런 정도의 참회에 불과하니까 진정한 참회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 대응이 없는, 적극적인 어떤 노력이나 어떤 반성이 없는, 대응이 없는 그런 무기력한 참회에 불과하니까 지난 다음에 또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참회가 정상적이거나 또는 완벽한 참회를 볼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의도겠지요.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 닦아보자. 거울을 닦는 행위는요, 결국 들여다보이는 자기 내면을 좀 더 자세히 보고 흐려진 영혼을 좀 더 깨끗하게 해보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종의 성찰이죠. 성찰의 시간. 자, 밤이면 밤마다 했는데 이 밤의 시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했듯이 성찰의 시간일 수도 있죠. 성찰의 시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뭐로 볼 수 있습니까? 자, 이런 배경들이 다 뭐예요? 암담한 현실을 얘기한다. 즉 깜깜한 거니까요. 자, 이거 잠깐만 설명하고 갑시다. 제가 뭐랬냐면 시 속에 나타나는 배경들이요. 이거 다 뭘 드러낸댔습니까? 화자의 처지를 상징적으로나 비유적으로 드러낸 거다.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이나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특히 여기서 밤이란 속성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어둡잖아요. 그죠?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해요? 밤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자, 좀 더 가봅시다. 밤이면 밤마다 손바닥 발바닥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치열한 자기 성찰이다. 이 정도로 쓸까요? 치열한 자기 성찰 하는 거죠. 이 과정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뭐 하면요? 성찰을 하면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 뒷모양이 거울 속에. 자, 거울 속에 나타나는 건 누구 모습이에요?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 모습이잖아요.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이렇게 치열한 성찰을 하면 운석 밑으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운석은 뭐냐면 별똥별입니다. 하늘에서 수명을 다하고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별똥별인 운석은 죽음을 의미하는 이미지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건 뭐예요? 하강적 이미지죠. 하강적 이미지. 이 밑으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모습이에요. 뭔가 슬픈, 그 다음 뒷모습이 보인다는 얘기는요. 현재의 내가 쭉 걸어가면 이게 미래예요. 그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은 뒷모습이죠. 걸어가고 있는 뒷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모습을 예측한 거니까 그런 겁니다. 미래의 모습이죠. 슬픈 뒷모습, 왜 어딜 향해 걸어간다는 거?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내 모습이 보인다는 거야. 다시 갈게요. 그러니까 성찰을 끝낸 자아는 뭘 얘기하고 있냐? 예,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자기는 적극적 저항의 모습으로 갈 거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죽음을 향해 갈 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는요. 직접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지만 속죄양이라든가 또는 순교적 또는 희생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자기는 죽음을 향해 걸어간 자기 희생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말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적극적 저항을 하겠다는 얘기고 이 적극적 저항은 다시 말하면 현실 극복 의지라고 볼 수 있죠. 나는 현실을 죽음을 통해서라도 극복하리라 라는 의지로 이해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가장 이 윤동주스러운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회와 극복의지 이런 식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또 시가 나왔군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는 거지요. 자, 어쨌든 화자의 태도를 찾으라고 돼 있어요. 화자의 태도를. 자, 다른 질문이 아니에요. 화자의 태도예요. 어떤 태도입니까? 위에서 화자의 태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 반성을 한다, 성찰을 한다, 그리고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또는 희생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요. 됐습니까? 자, 가에 드러난 거 보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자, 괴로웠던 거하고 행복한 거하고 어떻게 모순관계죠? 그래서 이런 모순관계를 드러내는 표현법을 우린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한편으로 괴롭고 한편으로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괴로웠겠죠. 신이지만. 자, 근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걸 통해서 다른 인간들의 어떤 죄를 사할 수 있으니까 행복했을 수도 있죠. 처럼 십자가가 허락됩니다. 그럼 여기서 십자가는 어떤 거냐? 어찌 보면 타인들은 속죄양이나 나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타인들을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죠. 이 속죄양 이미지죠. 다른 말로 희생 이미지죠.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얻어가는 하늘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름답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피는 아름다운 거예요. 희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걸 찾으란 거지요. 자, 기억에 가보시면 왕조의 유물 나옵니다. 이거하고 희생하고 뭔 상관이요? 관계없습니다. 니은 보니까 참회의 글. 자, 참회 자체는 자기 반성하는 건지 속죄하고 또는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의미까지는 아닌 거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부끄러운 고백. 그러니까 자신이 무기력한 고백을 했다는 얘기죠. 자, 4번 선지 가보겠습니다. 나의 거울. 거울은 자기를 바라보는 매개체 정도예요. 5번. 슬픈 사람 뒷모양. 뭐예요, 이게? 그리고 희생하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는 거죠. 정답.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A와 보기의 B에 대한 감상으로. 자, 이것도 시 두 편째. 5편 하는 거예요. 자, 유리창이라는 신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봅니까? 자식이 죽어서 쓴 거죠. 실제적으로 정중의 자식이 죽습니다. 자, 빨리빨리 할게요. 유리의 차고, 자, 이 유리는 이중 매개체입니다. 창 밖을 볼 수 있게 하는 교감의 매개체이면서요.
창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하는 단전의 매개체예요. 됐습니까? 형광펜 좀 사용하면서 빨리빨리 설명해 버릴게요. 자, 여기서 차고 슬픈 것, 그죠? 그 다음에 언날개, 그 다음에 물먹은 별, 그 다음에 산새. 자, 이 정도는요, 다 뭘 나타낸다는 겁니까? 이것들이 나타내는 것은 죽은 아이의 영상이에요. 죽은 아이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죽은 아이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차고 슬픈 곳이 어른거린다. 실제 이 차고 슬픈 곳의 원관념이 입김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자, 이 사람은 지금 뭡니까? 유리창 앞에서 아이가 죽었어요. 호흡을 훅 하니까 여기 뭐, 예, 여기 입김이 있죠. 이 입김을 차고 슬픈 곳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차고 슬픈 곳이 잘 보시면요. 여러분부터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이냥, 이게 뭐하고 있더라? 길들이냥 언날개를 파닥거린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뭐요? 이렇게 천사의 모양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날개의 모습이나 차고 슬픈 곳은 누굴 떠올리는 겁니까? 흐리운 입김을 토대로 아이를 떠올리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됐습니까? 아이가 마치 날개를 파닥파닥파닥 끓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입김이 어떤 거요? 차갑고 따뜻하고 이런 열 차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감정의 대위라고도 합니다. 이 감정의 대위라고 하는데 차갑다라는 감각과 슬프다는 감정을 이렇게 대비시켜 놓은 거죠. 어쨌든 길들여 언날개를 파닥거리다 지우고 보고 지금 행위죠. 화자의 행위예요. 이런 행위는 뭐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까? 그리움입니다. 보고 싶다는 거죠. 여기 있는 모습을 이렇게 지우면서 내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지우고 또 보고 또 지우고 또 보는 거죠. 밤이 밀려나고 물려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자, 요거는 뭐 쉼표를 굳이 2번 씌웠는데 이게 감정의 절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이게 눈물의 시각기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눈물의 시각기호. 그러니까 눈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물먹은 별을 반짝 본속처럼 베낀다. 자, 이건 직유법 사용했죠. 뭐가요? 별이 보석처럼 베낀다. 그럼 물먹은 별은 뭐냐?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밖에 있는 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밤이에요. 밤이 뭐예요? 저승이겠죠. 자기 있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인 거죠. 이 앞에 떠 있는 별이 누구겠어요? 아이죠. 근데 왜 물 먹었어요? 눈물 흘리면서 보니까요. 됐어요?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 어떤 거예요? 행위죠. 뭐? 그림을. 외로운 황홀한 심산이 뭐예요? 역설법입니다. 외롭기도 하고 황홀하다. 왜? 아이가 없으니까 외롭죠? 왜 황홀합니까? 그래도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듯한 신경이니까. 고운 벨간이 찢어진 채로 왜 죽었다고요? 폐병. 아이의 죽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 니는 뭐예요? 감정의 집약이죠? 감정의 집약입니다.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상실감. 그죠? 보세요. 어린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반갑고 애틋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짹짹짹짹 거리다가요. 어느 날 슬쩍 날아가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죠. 산새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나뭇가지는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평생 노래해 줄 것 같은데 날아가 버린 거죠. 보세요. 이 죽은 아이를 산새 이미지로 생각해 보십시다. 쉽게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으면 또 차가운 거죠. 그죠? 죽으면 어디 가요? 하늘 가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이 시 A와 보기 B에 대한 감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 시는 죽은 아이에 대한 어떤 슬픔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봅시다. 선지 1번. A는 역사적 전통의 소중함을 이렇게 뭔 얘기예요? 이게 역사적 전통의 소중함과 뭔 상관이 이게 관계 있습니까? 역사적 전통 뭐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틀렸죠? A 자체로 틀린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그래서 사실 공통점 문제, 차이점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점 문제, 차이점 문제는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한 작품을 먼저 제거해라. 한 작품을 읽고 한 작품을 토대로 봐라. 점검부터 하는 거. 한 작품 읽고 먼저 뭔가 선택지를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시를 읽고 A 부분만 뭐 했으면 되는 겁니까? 먼저 제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먼저 이렇게 쭉쭉 읽어보고 맞냐 틀리냐 제거하셔도 선지를 많이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A는 화자가 꿈꾸는 미래를 보여주는 소재이고, 자, A에 가보시면 윗글 A 부분에서 굴이 거울이거든요. 이게 굴이 거울인데 역사의 소중함 아무 상관없는 거고요. 미래를 보여주는 소재, 뭔 얘기 관계없잖아요. 자, A는 맑은 이미지로 희망이 뭔 맑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자체가 녹슨 건데요. 자, 그러니까 이미
첫 번째 작품 읽고도 다 풀 수 있어요, 이게. A의 화자는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그쵸, 이거, 이게 뭐야? 성찰의 매개체 아닙니까? 성찰의 매개체. 이거 답이겠네요, 이거. 자, B는, 이 B가 뭐예요? 거울이에요. 이것도 거울입니다. 유리죠, 유리. 뭐라 했습니까? 이중 매개체 했죠. 정말 안과 밖을 단절시키는 동시에 연결시키는 교감의 매개체. 이거 정답이죠. 됐습니까? 예, 강자. 아유, 세 편 한 거랑 똑같아요. 윤동주 십자가, 그렇죠? 유리창, 그다음 참외로. 한꺼번에 했습니다. 빠르게 전개하느라고 숨을 좀 덜 쉬었더니 힘드네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광야할 겁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